안녕하세요. 책읽지라 이가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이동우 저자의 혼자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밀리의 서재에서 그 리딩북을 또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채널에서 이동우의 10분 독서라는 코너명으로 책 리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2019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두가 바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다양한 의미에서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일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녀도 되는 건가? 내가 생각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게 맞나? 그리고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요즘은. 이 회사에 내가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이라는 화두에 꽂혀 있는데 일에 대한 책을 찾다 보니까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게다가 두 번째 이유는 이동우 소장님이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오디오로 이동우 소장님의 그 책 소개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래서 영업을 당해서 책을 몇 권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경영서, 예전에는 저도 경제경영서만 읽었는데 최근에 점점 경제경영서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면서 경제경영서를 접하지 못했었는데 이동우 소장님의 10분 독서를 통해서 좀 다양한 책들을 보고 꼭 사고 싶은 것들은 지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 회사가 다양하게 B2B로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이 많은 회사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잠깐 보니까 혼자 일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이 되게 많이 공감이 돼서 네, 이 책을 골라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해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서 물론 이제 이동우 소장님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경험치와 성공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많이 책 속에 담겨 있어서 엄청 공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혼자 일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아웃풋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날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이라는 건 사실 지수 성장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례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좋은 조직이다라는 그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혼자 일하는 게 그런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규모의 문제에서 혼자 일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무조건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될 수도 없으니까 이 책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핵 공감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두 부류의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퇴사를 생각해 본 회사원일 것 같아요. 뭐 2018년에도 한참 퇴사가 화두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퇴사를 하잖아요. 언젠가 뭐 정년퇴임도 다 퇴사인 거니까 언젠간 다 회사를 나가는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점차 많이 빨리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직과 퇴사의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퇴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지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나 혹은 프리랜서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은 누구나 다 큰 회사,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할 때는 굿투 그레이트 같은 그런 좋은 기업을 넘어 뭐 훌륭한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막 이런 책들이 좀 유행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 야심을 가지고 딱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되고 혹은
그 외형에만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스타트업 문화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는 단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어느 정도 혹은 매출보다도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돼서 얼마를 투자를 받아서 뭐 시드 투자를 받고 시리즈 A, B 투자를 받아서 엑싯 뭐 회사를 M&A 하든지 뭐 기업 공개 IPO를 하든지 이런 수순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꼭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대로 나만의 속도대로 지속 가능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투자를 받고 어, 뭐 사이즈를 키우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뭐 혼자든 여럿이든 지속 가능하게 내 가치관을 관철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책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저한테는 더 듣고 싶고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책은 퇴사를 하고 싶은 혹은 퇴사를 한 번쯤 생각해 본 직장인 그리고 사업의 형태,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가나 프리랜서 분들이 읽는다면 매우 공감이 되고 또 실질적인 팁들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팁들도 있었고요. 또 이동훈 소장님이 이런 어, 패스를 걸어온 이런 길을 걸어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굉장히 재밌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나는 왜 혼자 일하기로 결심했는가?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들인 건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이었다. 그때도 취업 시장은 좋지 않았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들어가서도 사업부가 계속 바뀌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그런 거예요. 그 직무이동이 잦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가 나를 나가라는 건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몇 개의 회사를 전전했다. 벤처붐이 한창일 때는 테헤란로에 있는 SI 업체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 컨설팅 회사에서는 나도 해외 MBA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러다 마지막 직장은 한국일보 백상경제연구원이었다.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무실이었지만 2004년 9월 그만두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설립한 것이 북세미나닷컴이었다. 책을 쓴 사람들은 그 책을 왜 썼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북세미나닷컴을 만든 뒤 저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청중 역시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안철수, 백지연, 이면우, 김미경, 박경철 등이 참석하면서 시작한 북세미나는 299회까지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독자들도 누적으로 보면 5만 명은 되었다. 나름 성공한 것이다. 성공은 잠깐이었다. 저자를 초청해 강연 사업을 하겠다는 온라인 카페와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내가 하는 북세미나 사업은 출판사나 저자들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경쟁자들이 참여하다 보니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북세미나 사업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영상 촬영팀, 제작팀, 기획팀을 두었다. 회사 인원이 15명으로 늘어났다. 자전거 바퀴를 돌리듯 한 번 돌리기 시작한 회사는 쉽게 멈출 수가 없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더 많은 투자를 불렀고 그만큼 손실은 더 커졌다. 15명 정도 되는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모의 회사가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거 구하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아무튼 내가 채용한 최대 인원은 15명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향 곡선이었다. 사업 경영자로는 실패한 것이다. 물론 아직도 변명거리는 늘어놓을 수 있다. IDC 서버를 임대해준 한 대기업 계열사 담당 영업사원이 뇌물을 과도하게 요구해 다른 곳으로 서버를 이전하는 등 고전한 적도 있었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가 개발만 하고 운영은 나몰라라 도망가 버린 적도 있으며
어떤 개발회사는 개발을 거의 끝낸 뒤 부도가 났다면서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다. 여러 일을 겪고 난 뒤 회사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것도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됐다. 아프지만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다. 마지막 직원을 그만두게 한 건 2013년 1월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무집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깨끗하게 버렸다. 회의실 탁자와 수천 권의 책을 꽂았던 책장, 20개가 넘는 책상과 의자, 컴퓨터들까지. 그 후 내게 남은 건 컴퓨터 한 대와 수십 권의 책뿐이었다. 저는 아직도 집에 모니터가 몇 대씩 있거든요. 그때 버리지 못한. 네, 너무 이 아픈 심정이 공감이 됐습니다. 2013년 7월 비 오는 어느 날, 나는 그 몇 가지를 들고 혼자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옮겼다. 인생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혼자 일하고 있다. 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일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삶을 살든 언젠가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의 이제 쭉 몇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제목이 저한테는 되게 보자마자 와닿았거든요. 혼자 일하는 즐거움. 물론 저도 팀으로 일할 때도 있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일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재작년쯤 멘토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터놨어요. 사실 저는 큰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사람을 더 늘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혼자 하거나 뭐 한둘 정도 풀타임은 그렇게 두고 파트타임 이 외부에서 이제 일을 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인원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다가 그냥 나는 자영업 정도의 규모로 조그맣게 끝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러려고 회사를 나왔나라고 하는데 그 멘토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의 추세는 인원을 줄여서 똑똑한 사람 혼자서 매출을 해내는 게 진짜 좋은 회사다. 뭐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숫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적은 인원으로 딱 내부에는 핵심 역량만 가지고 있고 다 외부로 아웃소싱해서 가볍고 빠르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고 당연히 본인도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와닿는 제목이었고 또 누군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장은요. 혼자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들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부러운 부분들이 있죠. 바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일한다입니다. 이게 가장 부럽고 저도 혼자 일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혼자 일하는 사람에게도 물론 보상은 중요하다. 하지만 혼자 일하는 것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보다 일하는 과정에 있다. 남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나는 매일 아침 6시면 회사에 도착해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이런저런 업무를 본다. 그런데 글을 써야 한다거나 무언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회사 옆 카페를 찾는다. 내가 카페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직장인들이 바쁜 걸음으로 커피나 샌드위치를 사간다. 그러다 9시가 넘으면 직장인들 발걸음이 끊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카페에 앉아 일할 수 있다. 집중력이 따라준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카페에서 일할 수 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해야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유 있게 먹는다. 그렇다. 나는 직장인들과 다른 삶을 산다. 아침 일찍 출근하지만 그것도 내 선택일 뿐이다. 내가 일하고 싶은 장소는 내가 선택한다. 카페, 도서관, 사무실 등 그 어느 곳이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회식을 할 때 나는 일찍 퇴근해 집에서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편집한다. 놀고 싶을 때는 영화를 보고 피곤할 때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 혼자 일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이동우 소장님은 바로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매주 10분짜리 동영상 컨텐츠를 한 편씩 만든다. 다른 회사라면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만들겠지만 나는 혼자 만든다. 솔직히 혼자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 나도 사람인데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동영상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 때문이다. 완성된 동영상 콘텐츠가 100편이 넘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성과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SK그룹 17개 계열사에 콘텐츠를 공급했는데 그 무렵부터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다. 직접적인 성과를 따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수많은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매출이 늘어났다. 게다가 나는 혼자 일한다. 내가 만약 예전처럼 15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면 매출이 늘어도 아주 많이 늘어야 한다. 웬만한 매출로는 여유를 부릴 수 없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났을 때의 혜택을 오롯이 나 혼자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관가해서는 안 될 측면이 있다. 혼자 일하는 것의 즐거움은 오로지 매출과 성과를 목표로 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이 책이 재밌는 이유는 워낙 독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 기업 사례나 아니면 뇌과학이나 이제 심리적인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책 안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례집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자포스가 그 원래 신발 회사인데 이제 아마존에 인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 자포스가 마케팅으로 엄청 유명해졌고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응대하고 콜센터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응대하는데 매뉴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내가 최대한 해주고, 그래서 응대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뭔가를 원하면 바로 따지지 않고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굉장히 복잡 다단해진 이 환경에서 어떤 정해진 매뉴얼을 둔다는 게 더 유연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리더는 원래 비전 제시자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리더는 스스로 혁신가가 되어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구성원을 이끌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리더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요즘 리더십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리더들이 할 줄 아는 일은 기존의 매뉴얼을 따르는 것인데 혁신을 추진할 때도 이 체계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은 큰 페인이 아닐 수 없다. 매뉴얼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조직의 리더들은 그렇게 할 줄 모른다. 사실 이 매뉴얼이 없이 내가 나름대로 정해나가는 그 혼자 일한다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력은 또 내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꼭지가 있어요.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 100만 명. 무엇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사실 야생에 나온다는 것, 정글에 나온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한 낭만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만두면 회사는 망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미 누군가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사장들은 누군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누구로 대체할지를 고민하며 산다. 그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틈만 나면 그런 고민들을 한다. 결국 회사에서 한몫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미 IT 기술과 검색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
그 기술이 우리를 대체할 인재를 찾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모른다면 당신은 아직 어리거나 순진한 것이다. 유토피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하지 못하고 집요하게 높은 이상만을 추구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저도 이 유토피아 증후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최근 인재에 관련해 어떤 점을 깨닫고 있을까? 지금까지 혁신은 천재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업 철학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천재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완성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혁신에서 진정한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완해 새롭게 만들지에 대한 프로세스이며 실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쪽으로 시각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인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커리어를 잘 쌓은 사람, 2개 국어 이상을 할 줄 알고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잘 자란 인재들이 정답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라는 본질이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더 노력해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당신 말이다. 나는 그 능력은 스펙을 쌓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남들보다 부지런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일을 시작한다. 책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동영상을 제작한다. 저녁이 되면 일찍 퇴근해 또 책을 본다. 술자리를 찾으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저런 술자리에 참석하다 보면 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주변을 차단하고 노력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자신 있게 물을 수 있다. 100만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당신이 그들과 다른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은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그 이동우 소장님 오디오 들으면서 일찍 일어나서 맨날 정해진 시간에 책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따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맨날 정해진 시간에 카페나 저는 사무실로 나갔었는데 사무실에 나가서 책을 읽는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동우 소장님만의 역량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지 치열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직무적 역량이 아니라는 사실이 차라리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지런한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면 누구나 좀 자신만의 무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셨는데 이거는 직장인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를 나온 뒤 비로소 알게 된 것들. 나는 특별한 일이 있는 날 아침이면 카페를 찾는다. 아침마다 같은 카페에, 그것도 같은 시간에 앉아 있으면 꼭 그 시간에만 나타나는 고정 고객들이 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빵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맞벌이 부부도 있고 수다를 떠는 주변 회사 직원들도 있다. 마치 대자비 같다. 회사는 매일 이런 일상들의 반복, 즉 매일 대자비가 일어난다. 반복적인 일상은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 매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다만 모를 뿐이다. 회사에서는 적어도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좋은지 잘 모른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웠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성격이 아니고 술자리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어울리는 걸 즐기지 못했다. 돌이켜보니 사람들과 좀 더 어울렸어도 좋았을 것 같다.
회사를 떠나 정글에 들어오면 술 한 잔 마실 시간도 사람도 없다. 가끔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서 직장 상사 뒷이야기를 나눌 때가 그립기도 하다. 이거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또 회식?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 나와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네, 동료들과 한잔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회사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큰 후회로 남는다.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큰 사고를 치지 못했다. 감기에 걸려도 학교를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등교해서 졸업할 때는 개근상을 받곤 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한때는 3개월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일하다가 회사 옆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 도대체 왜 그랬나 싶다.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았을까? 땡땡이도 좀 치고 취중에 상사한테 대들어보고 그래야 했다. 하지 말라는 사업도 해보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맛봐야 했다. 특히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벌일 때 적극적으로 뛰어봐야 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남는 일은 망하는 회사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한 것이다.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은 IMF 시절이었다. 몇 년 동안 수많은 회사가 없어지고 생겨나기를 반복했다. 사람들은 대개 회사에 망하는 기운이 감돌면 일찍 탈출해버린다. 하지만 망하는 회사에 남아있다 보면 오히려 배우는 것이 많다. 마지막 순간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회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한 편이다. 인간의 천태만상과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회사 생활의 아쉬움을 회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에서는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퇴근 후에 뭔가를 하면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회사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가자는 의사결정할 때만 해도 뭐 누군가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것처럼 회사 전체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회사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2005년에 30대 인구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2005년에 30대가 많았으니까 2015년 지금은 40대 인구가 가장 많고 이제 그 2025년쯤 되면 50대 인구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회사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원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AI나 이런 로봇 기술의 발달과 전체적인 불안과 이런 것들이 오면서 기업 자체에 필요 인력이 많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계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효율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 책이 2016년에 쓰여졌는데 2017년부터 이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긴 하다. 그럴 수 있다면. 하지만 지금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우리는 언제나 혼자 일할 환경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회사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정답이고 그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책에 몇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 웰컴 투 정글이라고 외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뭐 웰컴 투 헬이다 여기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회사 밖으로 나와서는 내가 조직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 일이 산더미다. 내가 일할 공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 안에선 정해져 있지만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일하는 공간, 어떤 사람들이 일할 것인지도 다 스스로 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팅이라고 치고 세팅을 하고 나서도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 어떤 파트너와 일할지, 어떤 시기에 런칭을 할지 무수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죠.
이동우 소장님은 여기서 이제 어느 길도 쉬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또 이런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아가서 하지만 누구도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고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좋았던 장이 꼭지가 회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꼭지인데요. 성장사회를 지나 성숙사회가 된 일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자 일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혼자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글에서 살아남고자 혼자 일하고 있다. 바야흐로 외톨이들 시대다. 일본의 한 교육 혁신가는 이런 사회를 성숙사회라고 부른다. 성숙사회는 성장사회와는 반대 개념이다. 성장사회는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면 사회가 성장하는 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를 말한다. 이때 사람들은 똑같은 꿈을 꿨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파트와 자동차를 장만한 뒤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해서 편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다 생을 마감한다는 꿈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깨진 지 이미 오래다. 일본에서는 1997년부터 이런 현상이 깨졌다고 한다. 이른바 성숙사회로 발전한 것이다. 말이 좋아 성숙사회지 실은 냉혹한 현실이다. 성숙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정글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 소셜미디어를 뒤져보면 1인 기업가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그들도 대부분 한때는 조직 생활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남들보다 세상에 대해 눈을 일찍 떴고 누군가는 생계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혼자 정글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나는 1인 기업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1인이든 1만 명이든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또 내가 걸어온 길이 무용담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을 뿐이다. 그들이 조직에서 또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습은 정말 다양하다. 그러나 다들 목적은 같다. 살아남는 것.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생존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다. 그래도 나는 혼자 일하는 것에 나름의 즐거움이 있다고 믿는다. 혼자 살아남아 숨쉬는 법을 알면 된다. 정글에서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뛸 수 있는지를 알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직에서 살아남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공한 그들이 부럽지 않다. 나는 슈퍼갑을 남들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바라는 게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내가 국회에서 강의할 때 마음이 그랬다. 내가 국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시 강의를 불러달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 운동화를 신고 강의할 수 있었다. 기업체 영업을 가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거절당하면 다른 회사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당신이 만든 물건 혹은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외톨이로 일하려면 적어도 그런 자존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진정 자신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신 스스로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비난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아주 그냥 하나하나 저한테는 다 너무 와닿는,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좀 회사원들에게 혼자 일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장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리고 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겠지만 이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파트 3은요. 사장일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 이거는 이제 조직을 내가 꾸려보니 그보다도 혼자 하는 게 나은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조직의 규모를 키울 때,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를 키울 때 당장 수익이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그 캐파를 늘리는 느낌으로 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고정 비용이 감당이 안 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독려해야 하고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더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느라고 핵심 역량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파트가 더 그래서 인상 깊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겠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나 뭐 메시지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파트 4도 굉장히 실용적인 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한다는 것, 내가 조직을 벗어나서도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왜 내가 조직을 나와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나 그랬을 때 장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더 느끼는 건 이제 더 사회구조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건 저만의 가설이긴 한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 혼자 일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누리고,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뭐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주체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왜 모두들 창업하라고는 말하지만 그 창업을 했을 때 회사를 키워서 엑싯을 해서 커다란 부자가 되는 것만을 꿈꾸고 사실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일이잖아요. 근데 당장 내 앞에서 사업을 차근차근히 조금씩 꾸려나가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이 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동우 소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바로 질러버린 책 중에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약간 이제 MBA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기업에서의 그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기업을 더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경해가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요즘의 스타트업에서 막 이렇게 투자를 받고 너무 의미 있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스타트업이나 많은 젊은 조직이 갈아 넣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뭐 일과 나의 행복 이런 측면보다 일을 통한 성취,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해서 많이 나눠 갖자라는 논리가 더 지배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할 만큼 버는 것, 네. 그러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고, 이 책이 실제로 어, 그 이동우 소장님의 경험이 많이 녹아 있어서 저한테는 많이 위안이 되고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